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민주당이 거세게 사법부를 몰아붙이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여권의 온갖 비난을 한몸에 받았던 사법부가 이제서야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고위 법관들이 모두 모인 전국 법원장 회의는 6시간 넘는 논의를 통해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모았습니다. 회의 시작 전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당 입법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는데 오늘 회의 논의 내용 조유진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전국 법원장들이 대법원 회의실로 들어와 명패가 놓인 자리에 앉습니다. 천대여 법원 행정처장과 법원장 등 43명은 오후 2시부터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당의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6시간의 회의를 마친 뒤 대법원은 곧바로 자료를 내 법원장들의 합의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법원장들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 신뢰를 훼손한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이로 인해 법안 통과 시 위헌성으로 인한 재판 지연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앞서 법원 행정처는 사흘 전 전국 법원장들에게 내란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는데 오늘 논의는 이를 바탕으로 진행됐습니다. 당초 사법부 장관 인사 개편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의 법안 처리 속도가 빨라지자 급하게 안건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전국 법관 대표 회의에서도 내란 재판부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다양한 사법부 공격을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종 재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마음에 드는 판사를 임명해 결과를 원하는 대로 만들려는 취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이른바 개혁 법안 처리에 보조를 맞춰오던 조국혁신당마저도 내란 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위헌성을 제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변정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평가하는 회의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이 광란의 폭주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내란 재판부와 법 왜곡죄를 통해 마음대로 판사를 임명하고 눈에 거슬리는 판사는 말살하려 한다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광란의 폭주를 시작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을 인민재판법정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다는 뜻의 혼용 무도의 골이 깊어졌다고 했습니다. 반기업, 반시장적인 경제정책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되었고 그 결과 기업들의 투자 의욕은 꺾였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민과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았고 국민의힘은 다음 주 의원총회 형식의 국민고발회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악법의 문제점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엔 법력권으로 민주당과 검찰 폐지 등에서 보조를 맞춰왔던 조국혁신당도 위헌성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내란 전담 재판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윤석열 내란 재판은 무효가 됩니다. 위헌 시비에 휘말릴 경우 내란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내란 재판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연말정국이 또 한 번 급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이 같은 사법부의 우려와 야당의 위헌성 지적에도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특히 법사위에서는 관련 법에 대한 위헌 소송이 의미가 없도록 하는 방패막이 조항까지 마련할 태세입니다. 2차 특검에서 법원을 수사할 수 있다는 압박도 이어가는 상황이라 이 사법체제를 어디까지 뒤집으려는 건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정원 기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제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부 요인 오찬에서 신중한 사법개혁을 당부했습니다.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누구 때문에 사법개혁을 하는지 알고도 모른 척하느냐며 참 뻔뻔하다고 직격했습니다. 삼권 분립을 짓밟은 비상계엄 때는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사법 독립을 지켜달라는 이중적 태도 역시 기가 찹니다. 법사위원인 전현희 의원은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하면 법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냥 걱정이 돼서 335 모였을 뿐이다. 이게 사실 좀 상식적인 답변이 아닌 거예요.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외부인이 법관 구성에 참여하는 내란 전담재판부는 위헌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지만 민주당은 추진을 강행할 태세입니다. 전담할 판사를 갖다가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구성 갖고도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내란 종식을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위헌 법률 심판이 제청되더라도 내란 재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위헌 소송 방지법까지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헌재 사무처장까지 뒤늦게 위헌 결정이 날 경우 판결 효력이 뒤바뀌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법사위 소위 처리는 일단 보류됐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보신 것처럼 행정부와 입법부가 힘을 합쳐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인데요. 내란 전담 재판부, 법 왜곡죄 입법 움직임에 사법부도 대응을 본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뉴스더에서 법조팀 송무빈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기자, 오늘 법관회의에서 이 의결된 안건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전국 법원장 회의는 비공개라서 구체적인 발언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앞서 일선 판사들이 법원장들에게 전달한 의견을 보면 어떤 논의들이 오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물어봤는데요. 한 부장판사는 여당의 입법은 위헌 소지가 커서 오히려 재판 지연이나 내란 재판 결과를 무효화할 거라는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판사도 사법부를 압박해 선거용 카드로 쓰는 선례가 반복될까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다고 했습니다. 앞서 법원장 회의 의장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고했었죠. 사법부의 이제 독립이 제한될 여지가 많다고 87 헌법의 상권 분립, 사법부 독립 이것이 이제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네, 오늘 회의에서도 사법부가 직면한 위험에 대한 충분한 의견 개진이 이뤄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렇게 결론을 냈단 말이죠. 근데 대단히 수위가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 9월에도 관련해서 법원장들이 임시회의를 열었는데 수기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은 위헌, 침해 등의 표현을 쓰면서 심각한 우려라고 했습니다. 통상 판사들이 공식적인 발언을 할 때 표현과 수위를 조절하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강한 어조로 의견을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법부를 대표하는 법원장들의 집단적인 우려 표명이 나오면서 입법부와 사법부 간 전례 없는 정면 충돌이 예상됩니다. 자, 근데 민주당도 이게 좀 너무 급하게 한다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이 본회의 전날에야 뒤늦게 정책의총을 열고 당론을 모을 예정인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사법부를 압박하려고 하는 겁니까? 네, 민주당은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걸 두고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해왔는데 이후 조희대 사법부를 향한 강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나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영장이 기각될 때마다 사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이른바 사법개혁의 동력으로 삼는 모습인데요. 강성 지지층은 이대로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풀려날 수 있다면서 내란 재판부, 대법관 증언 등을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사법 정의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야당은 민주당이 영장 심사부터 판결까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사법부를 옥죄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국회는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입법 강행하면 사법부로서는 마땅한 카드가 없어 보이는데요. 네, 현실적으로 다수당의 입법 폭주를 저지할 묘수는 없습니다. 일선 법관들은 권한쟁의나 위헌 법률 심판을 언급을 했는데요. 여당 입법이 사법부 권한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는 건데 이미 내란 재판부가 설치된 후의 결과가 나와봐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 여론에 호소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공청회에 주목해달라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법조계뿐 아니라 학계와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한 목소리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걸 기대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민주주의라는 게 이제 견제와 균형인데 이 무소불위 입법 권력 누가 막을까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어제 퇴근길 눈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경기도 하남의 두세 시간새에 6cm가 넘는 폭설이 내린 걸 비롯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었죠. 늑장 제설에 도로가 마비됐는가 하면 일부 운전자들은 차를 놔둔 채 현장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아수라장이 됐던 도로 상황, 구자형 기자가 전합니다. 왕복 8차선이 거대한 아이스링크처럼 변했습니다. 차들이 줄줄이 멈춰서 있고 강추위 속 버스에서 내린 승객들은 빙판길을 걸으며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3에서 5cm의 많은 눈이 내리면서 도로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앞을 볼 수 없을 정도의 폭설에 제설까지 늦어지면서 과천봉담 고속화도로 5km 구간에선 어제 저녁 7시부터 무려 9시간 넘게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하다 멈춤하다가 완전히 빙판길이더라고. 개설이 아예 안 됐어요. 한 11시 넘어서 계시다가 봤더라고. 평택의 한 고가차도는 얼어붙어 차량 진입이 전면 통제됐고 일부 도로에선 차를 버리고 탈출한 운전자들도 있습니다. 거의 정차가 아니라 주차 수준으로 방치되는 차도 있었고 어제 한 1시간 20분? 한 4배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어제 저녁 7시부터 불과 2시간에서 3시간 사이 서울과 경기도엔 2에서 6cm의 폭설이 내렸지만 뒤늦은 제설에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차량이 많으니까 제설되기 어렵고 제설 차량이 원래 계획된 그 노선이나 원래 계획된 횟수를 못했어요. 앞에 경찰이 또 막고 하고 통제하고 하는데도 차량이 가야지 거기를 뚫어두는데 그게 좀 늦어졌죠.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사고도 속출했습니다. 연수의 추돌로 도로가 마비되는가 하면 바로 앞 사고를 보고도 제동이 되지 않아 앞차를 들이받는 경우도 잇따랐습니다. 김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버스에 25톤 덤프트럭까지 차량들이 찌그러진 채 뒤엉켜 있습니다. 차량이 한 10대가량 지금 추돌된 상태고 오늘 오전 5시 20분쯤 서울 국회대로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진 버스가 앞서가던 승용차와 트럭을 들이받으면서 12중 연쇄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새벽 5시 15분쯤엔 서울 여의도 방향 노들로에서 차량 5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지금 차량 운전자는 가드레일 안쪽 인도부분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 상태. 폭설에 추운 날씨까지 겹치면서 도심 곳곳에선 교통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부터 한나절 동안 서울과 경기에 접수된 폭설 관련 신고 4,000건 가운데 10%가량이 교통사고 신고였습니다. 출근길 대란도 빚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경부고속도로 판교분기점 인근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25톤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극심한 정체가 발생한 겁니다. 미끄러져서 사고 난 거거든요. 눈이 조금밖에 안 오긴 했는데 날이 추워가지고 그게 어렵던 것 같아요. 폭설로 인해 축구 경기도 취소됐습니다. 매우 많이 내리는 폭설로 인해서 취소되었습니다. 눈 때문에 프로축구 경기가 취소된 건 15년 만입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폭설로 차량이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시민들이 급기야 칼바람 속에서 한강 다리를 걸어서 건너기도 했습니다. 미끄러운 길에서 낙상 사고도 잇따랐는데 허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에 서 있는 버스 앞문으로 시민들이 하나둘씩 내리기 시작합니다. 버스에서 나온 시민들은 차량 수백 대가 멈춰서 있는 다리 위 갓길로 줄줄이 걸음을 옮깁니다. 어젯밤 서울 올림픽대교에서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지자 시민들이 걸어서 올림픽대교를 건너는 겁니다. 버스나 택시 타신 분들도 전부 이제 내려서 걸어가시고 아예 한 20분 동안은 못 움직였던 것 같아요.
쏟아진 폭설에 경기 남양주시 호평터널 인근과 서울 내부 순환로에서 4시간가량 차량에 고립돼 통증을 느낀 임신부가 경찰의 도움을 받고 빠져나오기도 했습니다. 눈이 그친 뒤에도 곳곳에서 낙상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낮 시간대 기온은 영상권을 회복했지만 제설이 안 된 인도 곳곳엔 어제 내린 눈이 고스란히 쌓여 있어 여전히 미끄럽습니다. 어젯밤에.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넘어지는 사람 분도 제가 4-5분 본 것 같고 차는 아예 그냥 여기서 통제가 됐으니까. 서울 은평구 신사동의 한 골목에서 여성 1명이 넘어져 팔을 다쳤고 강남구 대치동에서도 1명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문제는 기습 폭설이 앞으로 잦아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를 내린 좁은 띠 모양의 비구름대처럼 겨울엔 눈구름대가 비슷하게 만들어져 강한 눈을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뿌릴 걸로 보입니다. 대응 방식도 바꿔야 할 텐데요. 차정승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눈에 갇혀 꼼짝도 못하는 차를 지나던 배달기사가 힘껏 밀어줍니다. 멈춰선 차를 밀어서 이동시키는 장면이 곳곳에서 잇따랐습니다. 도로를 마비시킨 눈 폭탄은 좁고 긴 구름대 때문입니다. 어젯밤 위성 영상을 보면 영하 35도의 찬 공기가 거대한 규모로 북서쪽에서 몰려옵니다. 찬 공기는 서해상의 따뜻한 공기와 강하게 충돌한 뒤 좁은 눈 구름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매우 강한 불안정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 남북으로 폭이 좁은 매우 강한 눈구름대가 발생하여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온도 상승이 원인입니다. 올 여름 폭염의 영향으로 현재 서해 해수면 온도는 지난 10년간 평균보다 높은 12도에서 14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뜻해진 바다는 더 많은 수증기를 내뿜고 찬 공기를 만나 순식간에 많은 눈폭탄을 만들어냅니다. 옛날처럼 첫눈은 약하게 오고 겨울 중반으로 가면서 폭설이 내리는 이런 패턴을 이제 기대할 수가 없고 작년 올해 내리는 이런 강수가 새로운 뉴노멀이다. 이 때문에 기상청은 사상 처음으로 대설 재난 문자를 발송했고 앞으로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습 호우와 기습 폭설 등 기상 현상이 달라지면서 재난 대비 체계 또한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어제 이 시간 민주당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 피해자가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지난 1년여간의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어렵사리 출연을 결심한 피해자를 향해 장 의원은 대본에 따른 연출이다, 음해 의도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흔들리지 않겠다고도 했는데 2차 가해를 그렇게 비판했던 과거 자신의 모습 한 번쯤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승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는 어제 TV조선 스튜디오에 나와 1년여 전 술자리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저의 신체 여러 곳을 추행했던 사건입니다. 정치적 의도라는 장 의원의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비서관인 제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얻겠다고 여당의 재선 의원을 상대로 고소를 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장경태 의원은 오늘도 법사위 소위에 참석하는 등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 인터뷰가 방송된 지 2시간여 만인 어젯밤 11시쯤엔 대본에 따라 연출된 듯한 녹화라는 반응을 올렸습니다. 또 진실은 안중에도 없고 정치인 장경태를 음해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표적 보도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요청에 따라 신원 보호를 위한 가림막을 설치하고 진행했을 뿐 방송사에서 흔한 사전 녹화 인터뷰였습니다.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 대한 비판이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의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힘당이 국민께 바짝 엎드려 사죄해야 하는 날에 정치적 공격, 악질적 공격에 나섰습니다. 꼭 법적 조치해서 끝까지 처벌하도록 하겠다. 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선 진보 성향 여성 단체도 심각한 2차 가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장경태 의원의 연출 인터뷰 주장에 피해자가 다시 자신의 심경을 저희 취재진에 전해왔습니다.
장 의원을 향해 얼마나 자신을 깎아내려야 속이 후련한 거냐며 참담한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상대적으로 차분했던 어제 인터뷰보다는 조금 더 격앙된 표현들이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단독으로 전해드립니다. 피해자는 장경태 의원을 성추행으로 고소하기까지 용기가 필요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고소를 했을 때 그 상황을 상상을 했을 때 너무 좀 무서웠고요. 고소 이후 2차 가해에 따른 고통과 불안감도 호소했습니다. 저랑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시는 높은 분들이시잖아요. 이렇게 많은 의원들에게 낙인을 찍힌 상태로 제가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는 계속되는 2차 가해가 인터뷰를 결심한 계기였다며 장경태 의원의 입장을 보고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했습니다. 장 의원이 문제 삼은 사전 녹화에 대해선 당시를 떠올리는 고통으로 인해 숨이 멎거나 소리를 지를까 봐 방송사에 녹화를 요청했던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을 향해 진심을 대본으로 용기를 연출이라고 깎아내려야 속이 후련하시냐고 성토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국회 소속 직원인 저와 동료들이 더 이상 2차 가해로 고통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지금 너무 힘들어하시고요. 압력을 제발 멈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는 음해 의도가 다분하다는 장 의원 주장에 대해서도 고심 끝에 목소리를 낸 게 어떻게 가해자를 음해하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야권에선 피해자 인터뷰를 연출이라고 한 장경태 의원을 향해 또 다른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2차 가해를 막는 이른바 장경태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진영을 벗어난 여성 개입 비판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김창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피해자의 인터뷰가 보도된 뒤 모든 것을 걸고 앞장서서 막아드리겠다고 응원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고통을 육성으로 냈을 때 우리 정치권과 또 국민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고위공직자가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죄로 협박하는 등 2차 가해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이른바 장경태 방지법도 예고했습니다. 장경태, 서영교 의원을 포함해 2차 가해 댓글을 단 사람들까지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도 장 의원을 감싼 여권 성향 법사위원들을 비판했습니다. 성추행범을 두둔하는 2차 가해범들로 가득 찬 성폭력범 보호위원회로 전락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여성 서울시 의원과 구의원들은 국회에서 2차 가해를 규탄했고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명백한 권력형 성폭력이며 피해자의 영혼을 난도질하는 살인적인 2차 가해입니다. 새미래민주당 여성위원회도 장 의원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조속한 입장 발표가 없다면 제 정당 및 여성단체들과 연합하여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이다. 진보 여성단체인 한국여성민우회도 성폭력 피해를 축소하고 피해자에 대한 비난 여론을 확산하는 행태를 반성하라며 민주당을 향해 빠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TV조선 김찬섭입니다.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선원 7명이 타고 있었는데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실종된 나머지 1명, 40대 선장에 대한 수색이 진행 중입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해경 구조선이 거친 파도를 가릅니다. 위태로워 보이는 상황에서도 구조대원은 바다로 뛰어듭니다. 밧줄도 던져보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이렇게 날아갔다. 어제 저녁 6시 20분쯤 충남 태안군 천리포 북서쪽 2.5km 바다에서 9.77톤급 어선이 뒤집혔습니다. 바닷가 가까이 서 있지 못할 정도고 문을 닫고 있으면 귀신 우는 소리가 났었어. 전복 어선엔 한국인 선원 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경비 함정은 물론 항공기 등을 동원한 해경 수색 결과 6명이 발견됐는데 3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40대 선장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사고 해역의 풍랑특보는 해제됐지만 거센 물살과 높은 파도로 인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경은 실종된 선장이 조타실에 있었다는 생존 선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조타실을 중심으로 선체 내부 곳곳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어선은 100길로 1시간 30분가량 떨어진 인천 울도 인근에 새우를 잡으러 갔다 태안으로 돌아오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항하다가 이제 짐을 많이 셨는데 옆으로 이렇게 되니까 파도치니까 그냥 바로 전복됐나 봐요. 해경은 실종된 선장이 어선 밖으로 이탈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색 범위를 점차 넓히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함께 탈북한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동생이 숨진 뒤 얼마 안 돼서 이 여성의 남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지난 8월 29일 저녁 이곳에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성의 누나는 함께 점심 식사를 한 뒤 잠시 외출했다 와보니 동생이 숨져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숨진 남성에게선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약물 검사 결과 남성의 시신에서 누나가 복용하던 수면제 성분이 나오면서 경찰은 친누나인 50대 여성을 살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13년 함께 탈북한 뒤 인근에서 지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성은 범행을 강력 부인했습니다. 동생은 누나 없으면 못 살았고 가해 상아는 저랑 사이도 안 좋았었고 동생이 의지하고 자신의 남편이 살해 용의자라고 주장했는데 수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남동생이 숨진 지 일주일여 만에 여성의 남편도 이곳 길가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남편의 차량에선 아내가 나를 살인범으로 몰아 압박감을 느낀다는 취지의 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전후 인근 CCTV를 토대로 여성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을 중심으로 숨진 동생과 남편 등 세 사람 사이에 금전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수사 중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배우 조진웅 씨가 강도와 성폭행을 저지른 소년범 출신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매니저 갑질 의혹이 불거진 방송인 박나래 씨도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배우 조진웅이 고등학교 시절 중범죄로 소년원에 송치된 전력이 있다고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조진웅이 고등학교 2학년 때인 1994년 강도와 성폭행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다며 차량을 절도해 무면허로 운전했고 성폭행에도 연루됐다고 제보자를 인용해 밝혔습니다. 또 배우 활동을 시작한 이후인 2003년에도 극단 단원을 구타해 폭행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일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진웅이 본명이 아닌 아버지 이름으로 활동한 것도 이런 이유라고 이 매체는 주장했습니다. 조진웅의 소속사 측은 현재 배우 본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갑질 의혹에 휩싸인 방송인 박나래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나래를 의료법 위반과 상해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앞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그로부터 폭언과 상해 등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고 서울 서부지법에 부동산 가압류도 신청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박나래가 직원들의 갑작스러운 퇴사와 근거 없는 주장, 늘어나는 금품 요구 등으로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다며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올해 세관에 적발된 마약 물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일반 여행객들이 마약 운반책, 일명 지객꾼이 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혹했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들여온 커피 스틱. 여기서도 많이 들어와. 이 커피 많이 들어와. 봉투를 자르자 하얀 가루가 나옵니다. 아이고. 화장품 통에 마약 탐지기를 갖다 대자 케타민이 검출됐다는 안내가 표시됩니다. 라오스에서 온 두리안류. 검사 키트에 넣자마자 필로폰 검출을 의미하는 푸른 빛으로 변합니다.
모두 여행객 짐 속에 숨겨 들여오려던 마약류들입니다. 올해 10월까지 여행객들이 들여오려다 적발된 마약은 총 260kg. 지난해 전체 기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밀수 조직이 SNS를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내걸고 현금 1,000만 원의 항공권, 숙박 지원까지 제시하며 선물을 배달해달라는 식으로 유혹한 겁니다. 여기다 중남미발 화물선에서 대규모 밀수가 잇따르며 올해 10월까지 적발된 마약은 2,900kg을 넘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9,71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대형 밀수 적발의 영향으로 코카인 적발 중량이 급증하였고 필로폰과 대표적 클럽 마약인 케타민, 마약류, 함유 의약품이 증가했습니다. 관세청은 비행기 착륙 직후부터 모든 여행자에 대한 일제 검사를 확대하고 주요 밀수 경로인 10개 국가들과 합동 단속을 벌이는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쿠팡에서 새어나간 개인정보들은 중국 쇼핑몰은 물론 세계 최대 검색 사이트 구글에서도 거래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쿠팡만이 아니었습니다. 국내 대부분의 온라인 유통업체에 담긴 개인정보들도 버젓이 사고 팔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판매상에게 직접 접촉해봤습니다. 그 결과를 정은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내 계정이 유통되고 있다는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최근 유출된 쿠팡 계정은 물론 국내 유명 유통업체들의 접속 계정을 판다는 글들이 수두룩합니다. 일반 검색 사이트는 어떨까? 이용자가 가장 많은 구글에서 한국 계정을 살 수 있는지 검색해봤습니다. 중국 사이트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온라인 플랫폼 구글에서도 한국 계정 판매글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 게시물에는 메뉴판처럼 개당 최대 8만 원이라는 가격까지 붙여 국내 인기 쇼핑몰과 소셜미디어 목록을 올려놨습니다. 실제 구매가 가능한지 한 판매업자에게 연락해봤습니다. 연락 1분 만에 자신이 중국인이라고 밝힌 판매자는 계정 한 개당 10,000원이고 최소 5개부터 구매가 가능하다고 소개합니다. 불법 거래 아니냐는 우려에는 하루 이틀 장사한 것도 아닌데라며 계정 판매 10년 차임을 자랑까지 합니다. 실제 어떤 정보를 파는지 쿠팡 거라고 소개한 정보를 구매했더니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보내왔습니다. 구매한 정보로 쿠팡에 로그인을 하자 계정주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가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쿠팡에서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주소와 일부 주문 정보는 구매한 계정을 통해선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국제 공조를 통해서 계정 자체에 대해서 검증을 좀 해달라고 필요가 있고 게시자가 확인이 된다 그러면 처벌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구글에서조차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한국인들의 계정 정보. 경찰은 쿠팡 유출 사태로 인한 2차 피해는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중대한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4일 안에 사고 내용을 고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쿠팡도 예외가 아닐 텐데요. 그런데 사건 발생 일주일이 다 되도록 고시하지 않았습니다. 중대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했을까요? 윤수영 기자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홈페이지입니다. 쿠팡 미국 법인을 검색하자 최근 논란을 낳은 쿠팡 임원들의 주식 매도 내용만 공시돼 있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2년 전부터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시 시한은 사고 발생을 인지한 시점부터 4영업일 이내입니다. 그런데 쿠팡은 지난달 29일 개인정보위원회에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신고한 지 일주일이 다 되도록 유출 사고 내용을 공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터리얼티를 좀 피해 나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공시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떤 과태료, 그리고 시정명령 등이 있을 수 있고 지난 2018년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야후는 2년 동안 유출 사실을 몰랐다고 미공시 사유를 밝혔지만 미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3,500만 달러, 우리 돈 510억 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쿠팡 측은 한국 법인에서 일어난 일일 만큼 한국에서 책임진다는 입장입니다.
국내에서 성장한 IT 기업이 쿠팡처럼 지배구조를 설계해서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해서 투자 자금을 모으고 그러면서 국내 사회적 책임이나 법적 책임은 다 회피할 수 있는. 쿠팡은 사고 발생 후 고객들에 보낸 안내 문자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표현 대신 노출됐다고 적었고 국회에 거듭된 질타에도 김범석 의장의 입장 표명조차 나오지 않아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는 비난을 샀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의지를 갖고 추진했던 당원 1인 1표제가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정 대표는 부결 직후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며 당원들에게 사과했는데 추진 과정에서 당내 갈등까지 불거졌던 터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듯합니다. 먼저 고이동 기자입니다. 중앙위원회 온라인 투표에 붙여진 당원 개정안은 1인 1표제가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등 직업 정치인이 많은 대의원의 표 가치가 일반 권리당원보다 20배가량 비중이 높은데 이를 갖게 해 당원의 권한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관문인 중앙위원회 온라인 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의결안 건 제2호 당원 개정의 이 건은 건 2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앙위원 596명 가운데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많았지만 재적의원 과반 확보에 실패한 겁니다.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권리당원 100%로 바꾸고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시 예비경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당원 개정안도 부결됐습니다. 1인 1표제는 정 대표가 당대표 선거 때부터 약속한 핵심 공약입니다. 하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남 지역 표심이 과소대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이현주 최고위원은 졸속이라며 정 대표 면전에서 공개 반발하는 등 내용이 적지 않았습니다. 정 대표는 1인 1표제에 대해 당분간 재부의를 하기 어렵게 됐다며 사과했습니다. 당원들의 꿈을 이루기 어렵게 되어서 저를 뽑아주신 당원들께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다만 정 대표는 시간을 갖고 1인 1표제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1인 1표제는 어제 당무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만큼 중앙위 통과가 무난할 거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상 밖 부결로 이를 강하게 밀어붙였던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1인 1표제를 요구했던 당원들과 반대했던 친명 지지층 간의 계파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어서 한송원 기자입니다. 1인 1표제와 함께 투표에 붙여졌던 안건엔 지방선거 예비 경선을 권리당원 100%로 치른다는 공천 룰 개정안도 있었습니다. 당내 이견이 크지 않은 사안이지만 역시 부결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부결을 강경 일변도로 친명계와 갈등을 빚어왔던 정청래 대표 체제에 대한 경고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수도권 한 초선 의원은 과정을 중요시하지 않는 정 대표 리더십에 4개월간 쌓인 불만이 이제야 터져나온 것 같다며 중간평가 성격이라고 했습니다. 해석의 영역이니까요. 예. 그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바로 연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접근성이 좋은 온라인 투표였지만 재적위원 40% 가까이가 불참한 것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정 대표 연임을 위한 사전 조치란 당내 일각의 비판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1인 1표제가 도입될 경우 권한이 줄어드는 대의원이 많은 중앙위원회 구성이 부결의 원인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1인 1표제를 요구했던 권리당원들은 정청래 죽이기에 들어간 것이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장 다음 달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정 대표를 향해 독재라고 비판했던 친명계 유동철 지역위원장 출마가 거론되는데 이른바 명청 대결 구도가 선명해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인사청탁 문자로 김남국 전 비서관이 사퇴했지만 메시지에 등장한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향한 실세 논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은 김 비서관 사퇴가 꼬리 자르기라며 김 실장의 경질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 실장은 자신이 유탄을 맞은 거라며 억울함을 드러냈다는데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남국 전 비서관이 주고받은 문자에 인사 권한이 없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청탁의 최종 목적지로 호명됐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실장을 통하면 된다는 이른바 만사 현통식 인사가 증명됐다며 김 실장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상황 김현지를 감싸려만 하지 말고 공공기관 인사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또 다른 청탁 사례는 없는지 철저한 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에 빗대 V제로 김현지를 버려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야당의 공세에 김 실장은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유탄을 맞았다며 청탁 메시지를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여권도 엄호에 나섰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형님, 누님이라 부르는 것은 민주당의 일종의 언어 풍토라고 했고, 강덕구 의원도 김 전 비서관과 돌을 함께 맞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강훈식 비서실장은 오전 정례회의에서 청탁과 추천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며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부당한 권한행사와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됐다며 강영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직권 면직했습니다. 과거 후배 공무원 비위에 대한 감사를 무마하려던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김현지 실장을 가리켜 비선 실세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빠지지 않았던 비선 논란이 이번 정부에서도 터진 건데요. 김 실장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비선 실세는 왜 생기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이 비선 실세라는 말 정확히 어떤 뜻입니까? 네, 권한이나 직책 없이 뒤에서 힘을 행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어떤 인물과 비밀리에 관계를 맺어서 실체가 드러나지 않게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식으로 말하면 선출 권력이 아니고 선출된 자와 친하다는 이유로 힘이 생긴 존재인 거죠. 국민의 신임이라든지 검증을 안 받은 인물과 세력에 의해서 국정 운영이 좌지우지 되는 거에 대한 어떤 우려 아니면 걱정,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김현지 부속실장의 직책은 인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김남국 전 비서관은 인사권이 없는 사람에게 인사청탁을 하려고 한 겁니다. 더구나 이번에 문진석 의원 문자에 등장한 카마라는 단체는 자동차 업계의 민간협회입니다.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아닌데 부적절한 입김을 행사하려 한 겁니다. 그런데 비선 실세 논란은 이 정권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소통령이라고까지 불렸던 YS 차남 김현철 씨, 그리고 DJ의 아들들인 이른바 홍삼 트리오,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와 이상득 씨 등이 대표적인 비선 실세로 꼽힙니다. 이후에도 최순실 씨와 문고리 3인방,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삼철, 또 김건희 여사까지 비선 실세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이 실세일 때 저지른 부정으로 처벌받고 감옥에 가는 등 말로가 좋지 않았는데, 삼철은 해외로 떠나거나 권력 핵심을 피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선 실세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선 실세는 왜 생기는 겁니까? 해결책 없을까요? 방대한 정부 조직뿐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권력이 미치는 민간단체까지 합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는 수만 개나 됩니다. 모든 자리와 그 적임자를 대통령이 알 수 없으니 추천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참모들의 힘이 세지는 겁니다. 대통령에 집중된 인사권을 분산시키고 부처별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부여해야 전문성 있는 인재가 기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은 장차관 인사만 하고, 장차관이 부처 인사, 그리고 이제 부처의 특정한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이 산하 공공기관 인사, 이런 식으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별감찰관이라도 임명해서 이 비선 실세 논란을 좀 없애야 한다, 감시라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을 감찰하는 기구로 박근혜 정부 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초대 이석수 감찰관 이후 10년째 공석입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양당 모두 야당일 땐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도 정권을 잡으면 미온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 때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해놨다. 권력은 견제받아야 한다. 이런 소신을 밝혔는데 전 정부들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어느 정권에서나 이 비선 실세가 있었고 끝이 안 좋다 그랬는데 반면교사란 말이 떠오릅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과 만나서 AI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글로벌 AI 붐을 이끌고 있는 손 회장은 한국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AI 주도국이 되기엔 약점도 있다고 했습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의 요청으로 성사된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 화두는 AI 버블론이었습니다. 인공지능 버블 논란도 있는데 우리 손 회장님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손 회장은 인간보다 10,000배 똑똑한 초인공지능 시대가 머지않았다며 거품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We become fish. They become like human. 이 대통령은 AI 기본사회 구상을 강조하면서 한일 간 AI 협력의 가교 역할을 요청했는데 손 회장은 한국의 AI 기술력은 인정하면서도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는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 나오고 있는 것들이 너무 작다. 그리고 더 커져야 될 텐데 에너지 확보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런 조언을 하셨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오픈 AI 등과 함께 700조 규모의 AI 인프라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를 추진 중인데 핵심은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한 데이터 센터 구축입니다. 기술력과 자본력이 있는 한국 기업들을 파트너로 끌어들일 경우에 어떤 투자자들의 의구심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측면도 있어서 그런 접근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오늘 회동에서 우리 정부와 소프트뱅크 자회사인 ARM은 1,400여 명의 반도체 설계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죠. 트럼프 2기 정부의 안보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전략 지침, 국가 안보 전략에도 이 내용이 담겼습니다. 백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백악관이 트럼프 2기 행정부 경제 안보 정책의 최상 이틀인 국가 안보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미국 우선주의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특히 중국을 미국에 도전하려는 의도를 갖춘 국가로 재확인했습니다. 일본 규슈에서 대만,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대중 봉쇄선을 지키기 위해 집중할 것이라며 동맹국 없이 미국 단독으론 수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Our alliance is critical to deterring Chinese military aggression, to responding to regional contingencies and keeping our countries safe.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에 대해 미국의 안보 지원에 대한 비용 부담을 더 해야 한다고 요구한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That there needs to be changes within USFK. That's my thoughts as a commander. And one of the things I think about is not about numbers at all. I think about capabilities. 트럼프 1기 국가안보 전략에선 북한이 17차례 언급됐지만 이번엔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아 우선순위에서 많이 내려갔다는 평입니다. 이번 국가안보 전략은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 등을 논의하는 한미동맹 현대화 협의 과정 중에 공개됐습니다. 앞으로 미국은 한국을 향해 방위비 부담과 중국 견제 동참을 더 압박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호입니다. Even if they want to cut down, they find they can't stop. 전 세계적으로 11명 중 1명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반면 세계 성인 6명 중 1명은 비만이라고 합니다. 먹는 거 줄이는 거 참 어렵습니다. 성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원하는 걸 먹고 원하는 대로 소비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적지는 않습니다. 성적 박탈은 술 때문이었나요? 여자와 배꼽을 맞추고 이칭을 지은 죄야. 청정한 삶을 찾아 속세를 떠난 종교인도 소재가 될 만큼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다들 막 사는 건 아닙니다. 유리 어항 속에서 산다는 정치인은 더 그래야 합니다. 제가 되게 취해 있어서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저의 신체 여러 곳을 추행했던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정말 어렵게 한마디를 뗐는데 당사자는 연출이라고 합니다.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려고 안간힘 쓰는 피해자를 봤었다면 절대 그런 말 할 수 없습니다. 성추행 의혹을 데이트 폭력으로 돌리고 자신을 피해자로 몰아가는 분이다 보니 진실을 외면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며 비난하는 2차 가해는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본인이 불과 3년 전 했던 말 들어보시죠. 성폭력특별법에 무고죄 조항을 넣는 것 자체가 뭐 꽃뱀론 소위 이런 것들이 깔려있는 인식 아닌가요? 저급한 인식 아닙니까 이런 것? 이랬던 장 의원이 자기 사건에는 다른 잣대를 들이댑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소견머리 없는 계집들이 금방 마시고 난 우물에다 침을 뱉는 게야. 삿돈, 제가 본 가장 더러운 위선의 탈바가지입니다. 멋진 척 다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공직자. 다른 이에겐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공직자.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게 그리 거창하진 않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똑같기만 바랄 뿐입니다. 자신이 했던 말 지키시길요. 12월 5일 윤정우 앵커 칼럼 해도 너무하네였습니다. 어제 첫눈치고는 많은 양의 눈이 내렸습니다. 강추위에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은데요. 빙판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주말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로 반짝 추위가 이어지겠고 일요일인 모레는 영상권을 되찾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산지에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 오후부터는 그 밖의 중부지방에 5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뚜렷한 눈비 소식이 없는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건조한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1도, 춘천 영하 7도로 출발하고요. 한낮 기온 서울 7도, 부산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큰 추위 소식은 없겠고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5일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